화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아직 아무 신호도 안 잡혔습니다. 큐브이성 12기. 전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교신 창 마감까지 남은 시간 18시간. 그때 제 알림이 울렸습니다. 초기 평가 보고서 24시간 내 제출. 이 문서는 48시간 뒤 의회와 언론에 공개됩니다. 제 이름으로 나가는 보고서였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교신이 없으면 실패. 실패로 기록되면 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한국은 과신했다. 기술보다 야심이 앞섰다. 동맹으로서 우려스럽다.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발사가 아니라 평판 시험이야. 사실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큐브이성 12기 동시 운용. 미 우주군 매뉴얼에도 6기 초과는 고위험 임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2기를 한 번에 쐈습니다. 분리 간격은 0.6초. 전례는 없었습니다. 성공을 보장할 데이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합니까? 한국 측 총괄은 잠시 멈추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부분 성공이라는 말을 프로그램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때 미국 내부 채널에서는 이미 문서가 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과신이 부른 우주 실패 사례 분석. 예상된 실패로 평가. 금일 오후 2시 의회 브리핑 예정. 한국은 실패한 나라로 기록될 상황이었습니다. 제 보고서 초안엔 이미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추격자일 뿐 아직 선도자는 아니다. 기술적 야심이 운용 경험을 앞지른 사례다. 발사 후 8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신호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주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상에서는 이미 결론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부터 12번째 신호가 오기 전까지의 이야기.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교신 창 마감까지 17시간 54분이었어요. 저는 콜로라도 합동 우주작전센터 3층 분석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어요. 커피 잔이 제 옆에 4개 쌓여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어요.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모니터 왼쪽에는 위성 추적 데이터가 떠 있었고 오른쪽에는 빈 교신 로그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큐브이성 12기 전부 침묵 상태였어요. 정상이라면 발사 후 6시간 이내에 첫 신호가 와야 했습니다. 지금은 발사 후 8시간 14분이었어요. 이미 예상 시간을 2시간 넘긴 겁니다.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역시 무리였구나 싶었습니다. 옆자리 마커스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마커스는 미 우주군 연락 장교였어요. 에밀리, 아직도 신호 없어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무것도 안 잡혔습니다. 마커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전멸이면 큰일인데요. 한국뿐 아니라 우리한테도 문제예요. 동맹 신뢰 이슈로 번질 겁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한미 협력 사업이었습니다. 미국이 추적 지원을 하고 한국이 발사와 운용을 담당했어요. 만약 실패하면 미국 의회에서 질문이 나올 겁니다. 왜 한국 능력을 과대평가했느냐고요. 그 질문은 결국 제게 돌아올 거였습니다. 제가 사전평가 보고서를 썼으니까요. 제 책상 서랍에는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제출 전이었지만 거의 완성된 상태였어요. 제목은 한국 우주 프로그램 평가 및 협력 방향이었습니다. 핵심 문장은 이거였어요. 한국은 빠른 추격자지만 아직 선도자는 아니다. 기술적 야심이 운용 경험을 앞지른 사례다. 협력은 지속하되 기대치는 조정해야 한다. 저는 이 문장을 쓰면서 확신했었습니다. 객관적 평가라고요. 악에 없는 판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전멸이면 제 평가가 맞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으로는 한국이 성공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가 틀렸다는 게 증명되는 게 차라리 나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 판단이 맞아서 한국이 실패하는 것보다 제가 틀려서 한국이 성공하는 게 더 나았어요. 그게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통제실에서 누군가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긴장이 풀린 사람도 있었어요. 포기한 거였습니다. 어차피 신호 안 올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어요. 윤도현과 한국 엔지니어 3명이 모니터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눈을 떼지 않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도현을 관찰했어요. 4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이라고 소개받았어요. 말수가 적었습니다. 질문하면 최소한으로만 답했어요. 처음엔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집중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윤도현에게 다가갔습니다. 도현 씨, 아직 신호 없네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윤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교신 창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자신 있으세요? 윤도현이 저를 봤어요. 100% 자신 있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기다려야 알 수 있어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했느냐고요? 12기를 한 번에 쏠 필요가 있었느냐고요? 나눠서 안전하게 하면 안 됐느냐고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새벽 3시 45분이 됐어요. 교신 창 마감까지 14시간 47분 남았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아무 신호도 없었어요. 저는 서랍을 열어보고서 초안을 꺼냈습니다. 다시 읽어봤어요. 한국은 빠른 추격자지만 아직 선도자는 아니다. 이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정말 확신했던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국이 성공하면 이 문장은 완전히 틀린 게 되는 거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커피 한 잔 더 마셔요. 마커스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4잔 마셨어요. 더 마시면 심장 터질 것 같아요. 마커스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긴 밤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정말 긴 밤이었어요. 새벽 4시가 지나갔습니다. 통제실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윤도현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등을 꼿꼿이 세우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뭘 믿고 있는 걸까? 기술을 믿는 걸까 아니면 운을 믿는 걸까? 새벽 4시 30분쯤 됐을 때였습니다. 제 개인 메일이 도착했어요. 국방부 상사로부터였습니다. 에밀리, 보고서 진행 상황 확인 부탁합니다. 24시간 내 제출 기한 엄수하세요. 위원회에서 대기 중입니다. 저는 답장을 쳤습니다. 현재 대기 중입니다. 위성 교신 결과 확인 후 최종 작성 예정입니다. 상사가 바로 답했어요. 결과와 무관하게 분석은 가능하지 않나요? 사전 평가 기반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능하긴 했어요. 결과가 안 나와도 과정 평가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결론 내리는 게 옳은가 싶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교신 창 마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최종 결과 반영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상사가 답하지 않았어요. 불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새벽 5시가 됐습니다. 교신 창 마감까지 13시간 32분 남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신호는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한국 팀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도현은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12기가 다 돌아오면 그건 기적이 아니라 실력이겠구나. 그리고 그때 제 보고서는 완전히 다시 써야 할 겁니다. 새벽 5시 40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어요. 잠시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콜로라도 새벽 풍경이 보였어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기대어 섰어요. 왜 제가 한국을 믿지 않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2015년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저는 30살이었습니다. 국방부에 들어온 지 3년째였어요. 동남아 협력 위성 프로젝트 담당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 나라와 함께 큐브 위성을 발사하는 프로젝트였어요. 미국이 기술 지원을 하고 각국이 위성을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열정적이었어요.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처음 몇 달은 좋았어요. 각국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회의도 활발했고 진도도 나갔어요. 하지만 문제는 발사 이후였습니다. 큐브 위성 4기를 쏘아 올렸는데 교신이 안 됐어요. 한 기도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량 손실이었어요. 원인 분석에 석 달이 걸렸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운용 관리 실패였습니다. 각국이 제각각 다른 프로토콜을 썼고 교신 일정도 조율되지 않았어요. 누가 언제 신호를 받을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란 속에서 위성들은 배터리가 다 닳아 죽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운용 경험과 시스템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도 소용없다는 걸 배웠어요. 그 이후 제 평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을 높게 평가했어요. 일본은 설계 능력이 뛰어났고 운용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나라였어요. 중국도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생산 능력이 압도적이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쏘아 올렸습니다. 양으로 질을 만드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빠르긴 했어요. 기술 추격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얕다고 느꼈어요. 깊이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패 경험이 적었고 운용 데이터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은 설계, 중국은 생산, 한국은 빠르지만 얕다. 이 공식은 제 업무에서 계속 적용됐어요. 한국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마다 이 기준을 썼습니다. 악의는 없었어요. 저는 한국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작은 나라가 이렇게 빨리 우주 기술을 따라잡다니 대단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다른 문제였어요. 대단한 것과 믿을 수 있는 건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을 파트너로 보되 리더로는 보지 않았어요. 협력 대상이지 의존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2023년 누리호 프로젝트가 제 책상에 올라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한국이 독자 발사체로 큐브 위성 12기를 동시에 쏘겠다고 했어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제가 말했어요. 누리호는 도전적입니다. 한국의 야심을 보여주죠. 하지만 12기 동시 운용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운용 경험이 부족해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동료들이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죠. 6기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국은 고집했어요. 12기를 고수했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윤도현이 답했어요. 우리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6기로는 부족해요. 12기 동시 운용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실패하면 프로그램 전체가 타격받습니다. 신중해야 해요. 윤도현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신중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우리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한 번에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급하냐고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왜 목숨 걸듯이 하느냐고 의아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저는 한국 입장을 몰랐던 겁니다. 미국은 실패해도 다시 기회가 왔어요. 예산도 많고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기회가 제한적이었고 실패하면 다음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최대한 보여주려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제 기준으로만 판단했어요. 미국 기준으로 한국을 평가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복도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데 마커스가 나왔습니다. 에밀리 여기 있었네요. 찾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마커스가 답했습니다. 아직 신호 없어요. 하지만 한국팀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들어가죠. 통제실로 돌아왔을 때 시간은 새벽 6시였습니다. 교신 창 마감까지 12시간 32분 남았어요. 한국팀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도현은 눈이 충혈돼 있었지만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여전히 신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한 제가 부끄러워지길 바랐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새벽 6시 40분이 됐습니다. 여전히 아무 신호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한국 팀처럼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였으니까요. 새벽 7시가 됐습니다. 교신 창 마감까지 11시간 32분 남았어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5번째 커피였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잠을 쫓아야 했습니다. 통제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만은 달랐어요. 윤도현과 엔지니어 3명이 여전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임무의 핵심 수치들을 정리했습니다. 큐브 위성 12기, 분리 간격 0.6초, 초기 회전값 전부 다름, 실패 시 손실 예상 1,200억 원이었어요. 미 우주군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6기 초과 동시 분리는 고위험 임무로 분류됐어요. 12기는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시도된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과거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미국이 한 번에 가장 많이 분리한 큐브 위성 개수는 8기였어요. 성공률은 80%였습니다. 8개 중 6개가 교신에 성공했어요. 유럽 우주국은 10기를 시도했지만 70% 성공률이었습니다. 10개 중 7개만 살아났어요. 중국은 6기를 여러 번 쏘았고 평균 85%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숫자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12기 전부 성공은 전례가 없다는 걸요. 저는 확률 계산을 해봤습니다. 각 위성이 독립적으로 90% 성공 확률을 가진다고 가정했어요. 12기 전부 성공할 확률은 0.9의 12제곱이었습니다. 약 28%였어요. 3분의 1도 안 되는 확률이었습니다. 저는 윤도현에게 다가갔습니다. 도현 씨,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윤도현이 고개를 돌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2기 전부 성공할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윤도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저희는 확률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확률로 접근하지 않았다니 무슨 뜻인가요? 윤도현이 설명했습니다. 확률은 통계적 접근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죠. 하지만 저희는 과거 데이터가 없어요. 12기 동시 분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어떤 방법이죠? 윤도현이 답했습니다. 결정론적 접근입니다. 각 위성이 왜 실패하는지 원인을 전부 찾아냈어요. 그 원인을 제거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예상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윤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예상 못한 변수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예상 가능한 모든 변수는 제거했습니다. 나머지는 운이죠.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운에 맡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윤도현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이 사람은 운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정론적 접근이라 미국 방식과는 다른 사고방식이구나. 새벽 8시가 됐습니다. 교신 창 마감까지 10시간 32분 남았어요. 저는 또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굳이 12기였을까? 6기나 8기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임무인데 왜 12기를 고집했을까요? 저는 한국 프로젝트 문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목표 항목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2기 동시 운용으로 군집 위성 기술 검증. 군집 위성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구나 싶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위성을 쏘는 게 아니라 군집 위성 기술을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군집 위성은 여러 개 위성이 협력해서 하나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미래 우주 기술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위성들끼리 통신해야 하고 위치를 조율해야 했습니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전체 시스템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12기 전부 성공이 중요했던 겁니다. 부분 성공으로는 군집 위성 검증이 안 됐어요.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도현이 왜 부분 성공이라는 말을 프로그램에서 삭제했다고 했는지요. 군집 위성은 전부 아니면 전무였습니다. 중간은 없었어요. 저는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만약 10기만 성공하고 2기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계적으로는 83% 성공률로 훌륭한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군집 위성 관점에서는 실패였어요.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은 그래서 12기 전부를 목표로 한 겁니다. 야심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저는 새로운 관점으로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분리 간격 0.6초는 무모한 게 아니었어요. 정밀한 거였습니다. 더 빠르게 분리해서 위성 간 충돌 위험을 줄인 거였어요. 초기 회전값이 전부 다른 것도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차이였어요. 각 위성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숫자만 보고 무모하다고 판단했던 게 실은 정교한 설계였던 겁니다. 한국은 도박을 한 게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습니다. 새벽 9시가 됐습니다. 교신 창 마감까지 9시간 32분 남았어요. 저는 마커스에게 말했습니다. 마커스, 제가 한국을 잘못 봤을 수도 있겠어요. 마커스가 놀랐어요. 갑자기 왜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12기가 무모한 게 아니라 필수였던 것 같아요. 군집 위성 검증이 목표니까요. 마커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네, 위험하죠. 하지만 계산된 위험이에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었던 거예요. 마커스가 웃었습니다. 에밀리, 당신 한국 편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커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보고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답했습니다. 결과를 봐야죠. 만약 성공하면 전부 다시 써야 할 것 같아요. 마커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일 하시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큰일이죠. 하지만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새벽 10시가 됐습니다. 발사 후 15시간이 지났어요. 교신 창 마감까지 8시간 32분 남았습니다. 여전히 신호는 없었어요. 통제실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밤샘 근무조가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교대하지 않았어요. 윤도현과 엔지니어들이 계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새벽 10시 30분쯤 마커스가 제게 보고서 하나를 건넸습니다. 에밀리, 이거 봐야 할 것 같아요. 미국 내부 채널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문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제목이 한국의 과신이 부른 우주 실패 사례 분석이었어요. 아직 정식 발표 전 초안이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저는 충격받았어요. 한국 누리호 프로젝트는 야심히 능력을 앞지른 전형적 사례다. 12기 동시 분리는 기술적 근거가 부족한 무리한 시도였다. 예상된 실패로 평가된다. 향후 협력 시 한국 자체 평가를 과신하지 말고 미국 기준으로 재검증이 필요하다. 저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누가 썼는지 확인했어요. 국방부 우주정책실이었습니다. 제 상급 부서였어요. 마커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거 당신 보고서 나가기 전에 먼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묻힐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난 거였습니다. 한국은 실패했고 과신했다는 결론이요. 저는 마커스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언제 발표 예정이에요? 마커스가 답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요. 의회 브리핑용이래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지금 오전 10시 30분, 3시간 30분 후면 이 문서가 공식화되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실패한 나라로 기록될 거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안 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교신창이 아직 열려 있는데 결론 내리면 안 돼. 저는 상급 부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우주정책실장 데이비드 리가 받았습니다. 에밀리, 무슨 일이야?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실장님, 한국 보고서 발표 연기할 수 없을까요? 아직 교신창이 안 끝났어요. 데이비드가 반문했습니다. 연기. 왜? 이미 15시간 지났어. 신호 없잖아. 사실상 실패야. 저는 반박했습니다. 사실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끝나야죠. 교신창 마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데이비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현실을 봐. 12기 전부 신호 없어. 이건 전멸이야. 기다린다고 달라질 게 없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지켜야죠. 교신창이 공식 마감 시간이에요. 그 전에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밀리, 왜 이래? 한국 편드는 거야? 저는 부인했습니다. 편드는 게 아니라 정확한 평가를 하자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데이비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회 브리핑은 예정대로 진행돼. 2시에 발표할 거야. 내 보고서는 그 이후에 내면 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좌절했어요. 상부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제 보고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였어요. 마커스가 위로했습니다. 에밀리, 어쩔 수 없어요. 조직이 그런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포기할 수 없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새벽 11시가 됐습니다. 교신 창 마감까지 7시간 32분 남았어요. 저는 윤도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윤도현 씨, 미안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윤도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이미 실패로 결론 내리고 있어요. 오후 2시에 공식 발표 예정입니다. 윤도현 표정이 굳었어요. 아직 교신창이 안 끝났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상부 결정이에요. 윤도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이미 실패니까요. 저는 미안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막지 못했어요. 윤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터 박사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가 증명하지 못한 거죠.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윤도현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요.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실패인가? 한국이 정말 과신한 건가? 아니면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건가? 새벽 11시 40분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외쳤어요. 신호 잡혔습니다. 아이디 07.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통제실이 술렁였어요. 모두가 화면을 봤습니다. 7번 위성에서 신호가 온 겁니다. 화면에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떴습니다. 아이디 07 교신 성공이었어요. 통제실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한 기만 성공한 겁니다. 나머지 11기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저는 윤도현을 봤습니다. 윤도현은 환호하지 않았어요. 표정이 여전히 긴장돼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하나는 성공했네요. 윤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뭐가 부족하죠? 적어도 한 기는 살아있잖아요. 윤도현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12기가 동시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 기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성공은 성공 아닌가요? 윤도현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저희 기준은 다릅니다. 12기 전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제 계산이 흔들렸어요. 한 기 성공을 기뻐해야 하는데 윤도현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의 기준이 훨씬 높았던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건 기준이 아니라 욕심 아닌가? 12기 전부를 바라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오전 11시 50분이 됐어요. 교신 창 마감까지 6시간 42분 남았습니다. 그때 또 외침이 들렸어요. 아이디 03. 또 하나 잡혔습니다. 3번 위성이었어요. 저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기가 살아났어요. 오전 11시 55분 아이디 11. 11번이 떴습니다. 정오 아이디 02. 2번이 응답했어요. 4기가 살아난 겁니다. 통제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어요. 혹시 더 나올까 기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커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거 진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직 몰라요. 내 기만으로는 판단하기 이르죠.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 12기가 다 살아날까? 오후 12시 10분 아이디 09. 9번이 떴습니다. 5기가 된 겁니다. 오후 12시 20분 아이디 05. 5번이 응답했어요. 오후 12시 30분 아이디 08. 8번이 떴습니다. 오후 12시 40분 아이디 06. 6번이 응답했어요. 오후 12시 50분 아이디 10. 10번이 떴습니다. 오후 1시 아이디 04. 4번이 응답했습니다. 10기가 살아난 겁니다. 90분 만에 10개 위성이 연속으로 신호를 보낸 거예요. 통제실이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윤도현을 봤습니다. 윤도현은 여전히 긴장한 표이었어요. 10기로는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10기면 충분하지 않나요? 83% 성공률이에요. 미국 최고 기록이죠. 윤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목표는 100%입니다. 10기로는 군집 위성 검증이 안 돼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존경스러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최고 아니면 의미 없다는 태도였어요. 오후 1시 10분이 됐습니다. 나머지 2기가 문제였어요. 아이디 1위와 아이디 01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해봤어요. 10기 성공도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83%는 세계 최고 기록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윤도현이 엔지니어들과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머지 2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윤도현이 답했습니다. 아직 교신창이 열려 있어요.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교신창 마감까지 5시간 22분 남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불안했어요. 2기가 정말 살아날까? 오후 1시 30분이 됐습니다. 제 상사 데이비드 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에밀리 10기 성공 확인했어.
대단한 성과야. 보고서에 반영해. 저는 답했습니다. 아직 2기가 남았어요. 기다려야 합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10기면 충분해. 83%는 최고 기록이야. 2시 브리핑에서 성공으로 발표할 거야.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2기 전부를 목표로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가 웃었습니다. 한국이 욕심이 많구만. 10기도 대단한데 뭘 더 바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국은 10기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니었어요. 이 차이가 뭘까 생각했습니다. 기준의 차이였어요. 미국은 통계로 성공을 정의했습니다. 80% 이상이면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목표 달성 여부로 성공을 정의했어요. 12기 전부 아니면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을 잘못 이해했구나. 기준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오후 1시 50분이 됐습니다. 여전히 2기는 침묵하고 있었어요. 통제실 사람들이 다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0기 성공으로 만족한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 팀은 남아 있었습니다. 윤도현과 엔지니어들이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자리를 지켰어요. 끝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12기 전부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10기로 만족해야 할까? 저는 속으로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길 바랐습니다. 그게 제 보고서를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알면서도요. 오후 2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리의 브리핑 시간이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미국은 10기 성공을 발표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엇갈림이 뭘 의미할까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제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국방부 공식 발표였습니다. 한국 누리호 큐브 위성 10기 교신 성공, 83% 세계 최고 성공률 기록. 한미 우주협력의 성과. 저는 문서를 읽으며 씁쓸했습니다. 성공이라고 발표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아직 미완이었어요. 윤도현을 봤습니다. 윤도현은 미국 발표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의 집념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세계가 성공이라고 말해도 자기 기준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남이 뭐라 하든 자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나라. 오후 2시 10분이 지났습니다. 교신 창 마감까지 4시간 22분 남았어요. 저는 윤도현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나머지 2기 정말 올 거라고 믿으세요? 윤도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믿는다기보다 기다리는 겁니다. 신호가 올 때까지요. 저는 또 물었습니다. 만약 안 오면요? 10기로 만족하시겠어요? 윤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족은 못해요. 하지만 받아들여야죠.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저는 그 답이 인상적이었어요. 만족하지 않지만 받아들인다. 이게 성숙한 태도라고 느꼈습니다. 오후 2시 30분, 갑자기 알람이 울렸습니다. ID1이 12번 위성이 신호를 보낸 겁니다. 통제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화면을 확인했어요.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정상이었습니다. 12번이 살아난 겁니다. 이제 1기만 남았어요. ID 01, 1번 위성이었습니다. 윤도현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1기가 문제였어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11기 성공은 92% 성공률이었어요. 이미 세계 최고를 넘어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만족하지 않을 거였어요. 100%가 목표니까요. 오후 2시 40분이 됐습니다. 여전히 1번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1번만 실패하는 건 아닐까? 그럼 한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오후 3시가 됐습니다. 교신 창 마감까지 3시간 32분 남았어요. 마커스가 제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11기도 대단해요. 이미 역사적 성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대단하죠. 하지만 한국은 만족 안 할 거예요. 마커스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죠? 저는 답했습니다. 군집 위성 검증 때문이에요. 한 기라도 빠지면 시스템이 완성 안 돼요. 마커스가 감탄했습니다. 대단한 집념이네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오후 3시 30분이 됐습니다. 그때 윤도현이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궁금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들었어요. 1번 궤도를 다시 계산해 보세요. 윤도현이 말했습니다. 교신 가능 시간대를 재확인하는 거예요. 엔지니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답했어요. 다음 교신 창은 오후 5시 43분입니다. 그때 신호 올 확률이 높아요. 윤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죠. 저는 깨달았어요. 1번은 궤도 특성상 교신 시간이 다른 거였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어요. 오후 4시가 됐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11기 성공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한국 분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0.6초 간격으로 12기를 분리한 건 전례가 없었어요. 둘째, 한국 위성 설계가 신뢰할 만하다. 11기가 정상 작동한 건 설계 완성도가 높다는 증거였습니다. 셋째, 한국 운용 능력이 검증됐다. 11기를 동시에 추적하고 교신한 건 고도의 운용 능력이 필요했어요. 저는 제 과거 평가를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은 빠르지만 얕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빠르면서도 깊었어요. 기술 추격 속도가 빠르지만 완성도도 높았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보고서 초안을 꺼냈어요.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은 빠른 추각자지만 아직 선도자는 아니다. 이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펜을 들어줄을 그었습니다. 삭제했어요.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하고 있다. 이번 임무가 그 증거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기술적 야심이 운용 경험을 앞지른 사례다. 이 문장도 지웠어요. 대신 이렇게 고쳤습니다. 기술적 야심과 운용 경험이 균형을 이룬 사례다. 한국은 무모하지 않았다. 치밀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요.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시각을 수정하는 거였어요. 오후 5시가 됐습니다. 교신 창 마감까지 1시간 32분 남았어요. 1번 교신 예상 시간까지 43분 남았습니다. 저는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1번이 올까? 만약 온다면 한국은 100% 성공을 달성하는 겁니다. 전례 없는 기록이었어요. 오후 5시 30분이 됐습니다. 통제실에 남은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대부분 11기 성공으로 만족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윤도현과 엔지니어 셋이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리를 지켰어요. 마커스도 남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함께 보기로 한 겁니다. 오후 5시 40분이 됐습니다. 예상 교신 시간 3분 전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윤도현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엔지니어들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43분 정각, 알람이 울렸습니다. ID 01. 1번 위성이 신호를 보낸 겁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이에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정상이었어요. 1번이 살아난 겁니다. 12기 전부 성공이었습니다. 100%였어요. 통제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윤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엔지니어들과 포옹했어요. 표정이 처음으로 풀렸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축하했습니다. 축하해요. 12기 전부 성공이에요. 윤도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터 박사. 함께 지켜봐 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감동했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이 해냈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확신을 무너뜨렸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구나. 빠르지만 얕다고 생각했는데 틀렸어요. 한국은 빠르면서도 깊었고 야심적이면서도 치밀했습니다. 제 기준으로 판단한 게 실수였어요. 한국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한 게 문제였습니다. 오후 5시 50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데이비드 리였습니다. 에밀리 12기 전부 성공 확인했어. 대단해. 보고서 빨리 써. 저는 답했습니다. 네, 쓰고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새로 쓸 거예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왜? 저는 답했습니다. 제가 틀렸으니까요. 한국을 잘못 평가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요. 오후 6시가 됐습니다. 교신창이 공식 마감됐어요. 12기 전부 교신 성공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미 우주군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어요. 기존 최고가 80%였는데 한국이 100%를 달성한 겁니다. 통제실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 누리호 큐브 위성 12기 전부 교신 성공, 100% 성공률 세계 최초 기록, 군집 위성 기술 검증 완료. 저는 이 문구를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예상했던 실패가 역사적 성공이 된 겁니다. 마커스가 제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당신 보고서 어떻게 할 거예요? 완전히 바꿔야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해요. 제 평가가 틀렸으니까요. 마커스가 물었습니다. 뭐가 틀렸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미국 기준으로 평가했어요. 미국 방식으로 성공을 정의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높은 기준이었습니다. 마커스가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대단하네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제가 배워야 했어요. 저는 윤도현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윤도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각 위성이 최초 30분간 서로를 피하도록 설계됐다고 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윤도현이 설명했습니다. 12기가 동시에 분리되면 서로 충돌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각 위성에 회피 알고리즘을 넣었습니다. 서로의 위치를 계산해서 안전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저는 놀랐어요. 그런 기술까지 개발했다고요? 윤도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12기를 안전하게 분리하려면 서로 협력해야 했습니다. 각자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남는 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군집 위성이었구나.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협력하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저는 제 내적 독백을 떠올렸어요. 나는 기술만 봤다. 12기 동시 분리라는 숫자만 봤어요. 하지만 그들이 왜 이렇게 집착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협력 시스템을 만들려 했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윤도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오해했어요. 기술만 보고 철학을 보지 못했습니다. 윤도현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저희가 설명을 잘 못한 거죠. 다음엔 더 잘 소통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 기준으로만 판단했습니다. 한국 기준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후 6시 30분, 저는 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써야 했어요. 하지만 기존 초안은 완전히 쓸모 없어졌습니다. 저는 새 파일을 열었어요.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누리호 프로젝트 재평가, 제가 틀렸던 이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틀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오판을 인정하고 올바른 평가를 제시합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기준으로 한국을 평가했습니다. 미국 방식이 표준이라고 가정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높은 기준이었습니다. 둘째, 숫자만 보고 의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12기 동시 분리라는 수치만 봤어요. 하지만 그 뒤에 숨은 군집 위성 기술 검증이라는 목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과거 경험에 갇혀 있었습니다. 2015년 동남아 프로젝트 실패가 제 판단을 왜곡했어요. 한국을 그때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다음 섹션을 썼습니다. 한국 성공의 의미. 이번 임무는 단순한 기술 성공이 아닙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한국이 우주선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100% 성공률은 세계 최초예요. 미국, 중국, 러시아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입니다. 둘째, 군집 위성 기술이 검증됐습니다. 이건 미래 우주 기술의 핵심이에요. 한국이 먼저 성공한 겁니다. 셋째, 한국 방식이 증명됐습니다. 부분 성공을 인정하지 않고 완벽을 추구한 접근이 옳았어요. 타협하지 않는 게 결국 더 나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결론을 썼습니다. 향후 협력 방향. 미국은 한국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더 이상 기술 수혜국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예요. 일부 영역에서는 한국이 미국을 앞섰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협력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상호 학습이 필요해요. 한국에게 배울 게 있습니다. 특히 완벽 추구 문화와 협력 시스템 설계에서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 임무의 성공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한국은 더 높은 기준을 세웠고 그것을 달성했다. 미국은 이를 배워야 한다. 오후 7시가 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 썼어요. 파일을 저장하고 데이비드 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실장님, 보고서 완성했습니다. 기존 초안과 완전히 다릅니다. 제 평가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에밀리, 보고서 읽었어. 솔직하네. 하지만 이거 제출하면 당신 평판에 타격이야.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잖아.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틀렸으면 인정해야죠. 데이비드가 다시 답했습니다. 용기 있네. 존경해. 제출 승인할게. 의회에 보고하겠어.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공식 기록이 되는 겁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문서가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오후 8시 저는 통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어요. 콜로라도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한국 위성 12기가 날고 있었어요. 함께 협력하면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제가 배운 게 많았어요. 한국에 대해서도 배웠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제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도요.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갔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제 보고서가 회자되겠죠. 에밀리 카터가 틀렸다고 인정한 보고서라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48시간 후 제 보고서가 공식 제출됐습니다. 의회와 언론에 공개됐어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기사를 냈어요. 미 국방부 분석관 한국 평가 틀렸다고 인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제 보고서를 인용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틀렸습니다. 에밀리 카터 박사가 보고서 첫 문장에 이렇게 썼다. 이례적인 솔직함이다. 정부 보고서에서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워싱턴 포스트도 사설을 실었습니다. 틀렸다고 인정하는 용기라는 제목이었어요. 에밀리 카터의 보고서는 정직함의 모범이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올바른 평가를 제시했다. 이런 태도가 더 많아져야 한다. 저는 이 기사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칭찬받고 있지만 동시에 제 오판이 공개된 겁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우주 프로젝트 평가에 관한 청문회였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이 질문했습니다. 카터 박사, 당신은 보고서에서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틀렸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세 가지가 틀렸습니다. 첫째, 미국 기준으로 한국을 평가했어요. 한국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과거 경험에 갇혀 있었어요. 한국이 발전한 걸 보지 못했습니다. 셋째, 기술만 보고 의도를 보지 못했어요. 한국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우주 선도국입니다. 일부 영역에서는 미국을 앞섰어요.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미국을 앞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저는 설명했습니다. 군집 위성 기술에서 한국이 먼저 성공했어요. 12기 100% 성공률은 전례가 없습니다. 협력 시스템 설계에서도 한국이 앞서 있어요. 위원이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완벽 추구 문화에서 배울 게 많아요. 한국은 부분 성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00%를 목표로 했고 달성했어요. 미국은 80%면 만족합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어요. 청문회 후 언론이 저를 인터뷰하려 했습니다. 저는 대부분 거절했어요. 하지만 한 인터뷰는 수락했습니다. 스페이스 뉴스였어요. 우주 전문 매체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한국 성공이 미국에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경쟁자가 생겼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거죠. 경쟁이 있어야 발전하니까요. 한국이 기준을 높였어요. 이제 미국도 더 높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은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라잡은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간 겁니다. 미국 방식과 한국 방식이 달라요. 미국은 넓게 가지만 한국은 깊게 갑니다. 미국은 많은 프로젝트를 동시에 하지만 한국은 하나에 집중해요. 어느 게 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죠.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이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11기가 성공했을 때였습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대성공이었어요. 83%니까요. 하지만 윤도현 박사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2기 전부를 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준이 다르구나. 한국은 타협하지 않는구나. 그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인터뷰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제 이야기가 화제가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칭찬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한 게 훌륭하다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판했습니다. 미국 자존심을 버렸다고요. 한국 편을 든다고 비난했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한 거니까요. 한 달 후 한국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세미나를 연다는 거였어요. 저를 연사로 초청한 겁니다. 주제는 한미 우주 협력의 미래였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가보고 싶었어요. 대전 연구원에 도착했을 때 윤도현이 마중 나왔습니다. 카터 박사님 환영합니다. 반갑게 맞아줬어요. 저는 악수했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연구원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윤도현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저는 물었어요. 다음은 뭡니까? 윤도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24기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12기의 2배네요? 윤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군집 위성 기술을 확장하는 거예요. 더 큰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멈추지 않는구나. 계속 앞으로 가는구나. 세미나에서 저는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제가 한국에게서 배운 것들이었어요. 청중은 한국 연구원들과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옳았어요. 제가 배운 첫 번째는 기준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가 결과를 만들어요. 한국은 100%를 기준으로 세웠고 달성했습니다. 미국은 80%면 만족했어요. 이 차이가 성과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타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한국은 부분 성공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전부 아니면 전무였습니다. 이게 위험해 보였지만 결국 더 나은 결과를 냈어요. 세 번째는 협력의 의미입니다. 한국은 12기가 각자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남도록 설계했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었습니다. 이게 군집 위성의 핵심이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박사님, 미국은 이제 한국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저는 답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로 볼 겁니다. 어쩌면 일부 영역에서는 배워야 할 대상으로 보겠죠. 이미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박사님이 틀렸다고 인정한 게 용기 있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제 평판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틀렸으면 인정해야죠. 그게 발전의 시작이에요. 세미나 후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윤도현과 몇몇 연구원들이 함께했어요. 저는 윤도현에게 물었습니다. 도현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처음에 미국이 의심했을 때 기분 어땠어요? 윤도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서운했죠. 솔직히 말하면요. 저희가 준비한 걸 믿어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해도 했어요. 저희가 증명하지 못했으니까요. 말보다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미안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빨리 판단했어요. 윤도현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박사님은 오히려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대부분은 10기에서 포기했거든요. 박사님은 12기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저는 윤도현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제가 한 게 별로 없는데 고마워하는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처음부터 믿겠어요. 한국이 뭔가를 시도하면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윤도현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견제는 해주세요. 그게 저희를 더 긴장하게 만들어요. 긴장해야 실수를 안 하거든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알겠어요.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별이 보였어요. 저 별들 사이를 한국 위성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협력하면서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배운 게 정말 많았구나. 기술만 배운 게 아니라 태도를 배웠어요.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 타협하지 않는 의지, 협력의 가치를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제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다르게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존경했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으니까요. 석 달 후 데이비드 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에밀리, 새 프로젝트 맡아줄 수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프로젝트인데요?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공동 군집 위성 프로젝트야. 한국이 24기를 쏘는데 미국도 참여하는 거야. 내가 총괄 연락관을 맡으면 좋겠어.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데이비드가 웃었습니다. 열정적이네. 한국이 좋아졌어?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한국에게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요. 함께 일하고 싶어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 보고서 읽고 많이 생각했어.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 한국을 파트너로 제대로 대해야 해. 저는 기뻤습니다. 제 보고서가 변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6개월 후 한국 24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시 대전 연구원을 방문했어요. 윤도현과 다시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카터 박사님. 이번에도 함께 하시는군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번엔 처음부터 믿고 시작하겠어요. 윤도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어려워요. 24기니까요.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증명했잖아요. 윤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팀과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이번엔 의심하지 않았어요. 질문은 했지만 불신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한국팀도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줬어요. 1년 후 24기 발사 날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 콜로라도 통제실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긴장은 있었지만 불안은 없었어요. 한국을 믿었으니까요.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24기가 모두 궤도에 진입했어요. 교신 창이 열렸습니다. 하나씩 신호가 왔어요. 5시간 만에 24기 전부 교신 성공이었습니다. 또 한 번 100%였어요. 통제실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마커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번엔 의심 안 했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믿었어요.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윤도현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축하해요. 또 해냈네요. 24기 100%. 윤도현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엔 48기 도전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멈추지 않는구나. 계속 더 높은 곳을 향하는구나.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제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1년 전에 쓴 그 보고서요. 저는 한국에 대해 틀렸습니다. 첫 문장이 여전히 강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틀렸다고 인정한 게 제 커리어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인정이 새로운 시작을 만들었어요. 한국과 진정한 협력이 시작됐고 저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 임무의 성공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한국은 더 높은 기준을 세웠고 그것을 달성했다. 미국은 이를 배워야 한다. 지금도 이 문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더 높은 기준이 뭔지 가르쳐줬어요. 타협하지 않는 태도가 뭔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증명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한국 위성 24기가 함께 날고 있었습니다. 협력하면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인정한 게 결국 제일 옳은 선택이었어요. 그 인정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고 더 나은 협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12번째 신호가 왔던 그날 밤, 세계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기록은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이 보고서는 제가 처음으로 한국을 틀렸다고 쓴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가 됐어요.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두려웠지만 결국 그게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한국을 이해하게 만들었고 더 나은 분석관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또 한국 관련 회의가 있을 겁니다. 다음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회의요. 48기 계획을 검토하게 되겠죠. 저는 기대됐습니다. 한국이 또 어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지 보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믿으면서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으니까요. 믿음이 의심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틀렸다고 인정하는 용기가 새로운 시작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12번째 신호가 오기 전 제가 가장 먼저 틀렸다고 쓴 보고서, 그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